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붓과 먹물 냄새만 풍기는 며느리는 집안의 흉물이라며 사사건건 구박만 하던 고약한 사연이랍니다. 이 과묵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며느리의 치마폭 뒤에 온 한양을 뒤흔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 짜릿하고 통쾌한 반전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가 보시지요. 이야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 도성 전체를 삼켜버린 어느 깊은 밤, 한양의 심장부 광화문 내거리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날 밤 야경을 돌던 술라군 하나의 입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의 횃불 끝이 비춘 곳에는 흉악한 범죄의 현장이라도 되는 듯 서슬퍼런 글씨들로 가득 찬 거대한 대자보안 장이 마치 밤의 유령처럼 나붙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으로 대담하고도 위험하기 짝이 없었으니 바로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는 호조판서 대감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아주 상세하고도 신랄하게 고발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았고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기생의 치마폭에 국고를 탕진했다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지요. 글의 말미에는 하늘의 그물을 대신하는 자, 밤의 유생이라는 오만하면서도 비장한 필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자보의 내용은 순식간에 온 저작거리로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그럴 줄 알았지 썩어빠진 놈들 하며 분노를 터뜨렸지요. 소문은 궁궐에까지 흘러들어가 임금님께서는 진노하시어 당장 이 방자한 놈을 잡아들여 국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라 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포도청은 비상이 걸렸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종사관 조정학이 직접 사건의 조사를 맡게 되었지요. 하지만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서슬퍼런 글씨가 담긴 종이 한 장과 온 도성을 뒤흔든 거대한 혼란뿐이었지요. 한편 그 시각 한양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 허름한 초가집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바로 이 집안의 며느리인 설안이 시어머니 박씨 부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쓸모없는 것,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밥상 하나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무얼 하고 있었느냐. 쌀이 썩어나는지 밥이 타들어가는지 온통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니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스무하에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며느리 설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모든 꾸지람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요.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밤새 잠을 설쳐서 다음부터는 더 잘 살피겠습니다. 핑계는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해진 치맛자락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밤새 한 짓이라곤 방구석에 처박혀 그놈의 글줄이나 읽는 것밖에 더 있느냐. 쯧쯧, 내가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길어지는 동안 설아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치마 뒤로 슬쩍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운 손가락 끝에는 방금 전 급히 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미하게 지워지지 않은 검은 먹물 자국이 마치 작은 비밀처럼 스며들어 있었답니다. 아이고, 설마 하니 저 연약하고 순종적이기만 한 며느리가 온 나라를 뒤흔든 그 대담한 밤의 유생이란 말이요? 에이, 설마요. 하지만 춘심이의 이야기는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 법이지요. 설아나 씨, 그녀는 본디 가난했지만 올곧은 선비의 딸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글을 배워 웬만한 산에 못지않은 학식과 문제를 지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주인님들, 조선시대 아녀자의 그깟 글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소이까. 그것은 시집가는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하는 그저 한가한 소일거리에 불과했지요. 그녀가 이 집안의 외아들인 이경준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도 순전히 경준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녀의 아버지와 막역한 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준의 아버님은 설안의 총명함과 고운 마음씨를 일찍이 알아보고 내 며느리는 저 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며 유언처럼 남기셨다고 하지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설아는 그저 아무런 재산도 없이 몸만 덜렁 시집온 가난한 선비 나부랭이의 딸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바느질이나 길쌈 같은 집안의 보탬이 되는 일에는 서툴고 오직 방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을 볼 때마다 박씨, 부인은 속에서 천불이 났지요. 흥, 산에 흉내나 내며 먹물 냄새나 풍기는 계집이 우리 집안에 대체 무슨 복을 가져다 준단 말이냐. 여자는 모름지기 송긋이 야물어 살림을 불리고 엉덩이가 무거워 아들을 낳아야 하는 법인데 전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나. 박씨 부인의 구박은 설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와 타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만 했지요. 국이 짜다, 마당에 먼지가 있다, 걸음걸이가 굼뜨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트집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의 유일한 장점인 글재주는 오히려 그녀를 쓸모없고 건방진 며느리로 만드는 가장 큰 흉이 되었습니다. 남편인 경주는 마음이 여리고 효심이 지극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겪는 고초에 가슴 아파했지만 불호령을 내리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이렇다 할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는 못했지요. 그저 밤이면 아내의 등을 토닥여주며 미안하오 부인 하며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단 한 번의 말대꾸나 원망의 기색 없이 그저 송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녀의 그 순종적이고 과묵한 태도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과도 같아서 사람들은 그녀가 정말로 모든 것을 체념한 것인지 아니면 그 침묵 뒤에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숨 쉴 구멍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몰래 숨겨둔 붓과 종이를 꺼내 들었지요. 그녀는 그 시간만큼은 쓸모없는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는 낮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이 살아있는 글이 되어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그 작은 골방이 사실은 온 한양을 뒤흔들고 있는 밤의 유생의 비밀스러운 본거지라는 사실을 이 집안의 그 누구도, 심지어는 그녀의 남편조차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첫 번째 대자보가 나붙은 지 닷새째 되던 날 밤, 밤의 유생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의 구휼미를 책임지는 선해청의 당상이 군량미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더욱더 끔찍한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지요. 두 번째 대자보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글씨체는 여전히 범인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서툴게 쓰여 있었지만 그 필력은 더욱더 힘차고 날카로워져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또한 그 내용 역시 단순한 소문이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만큼의 군량미를 빼돌렸는지가 마치 장부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처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아니 굶주리는 백성의 원혼이 지켜보고 있다. 썩은 창고를 열어 백성의 피눈물을 갚으라. 밤의 유생. 다음 날 아침 한양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가뜩이나 흉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한 판에 구휼미를 빼돌렸다는 소식은 백성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지요. 성난 민심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이 들끓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대노하시어 당장 선해청 당상을 파직하고 그의 집을 수색하여 진상을 규명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밤의 유생이라는 자를 반드시 잡아들여 국기를 물랑케 한 죄를 엄히 물으라고 포도청에 다시 한번 엄명을 내렸지요. 밤의 유생은 이제 단순히 부패 관리를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자를 넘어 민심을 움직이고 조정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작거리의 아이들은 밤의 유생을 의적으로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은 관아 대신 밤의 유생에게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기 위해 밤마다 벽에 익명의 벽보를 붙이기 시작했지요. 포도청의 종사관 조정학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수하들을 풀어 대자보가 붙었던 장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범인은
또다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기에 이리도 대담하고 치밀하게 움직인단 말인가? 필시 보통 내기가 아니다. 조정의 내부 사정에 아주 밝고 필력 또한 뛰어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양반 놈일 것이야. 조정학의 수사망은 점점 더 한양의 사대부들을 향해 좁혀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한 초가집 골방에서 붓을 들고 있는 쓸모없다 구박받는 한 연약한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설안의 그 작은 붓끝이 지금 거대한 칼이 되어 썩어빠진 세상을 향해 무서운 칼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의 유생에 대한 소문이 온 한양을 뒤덮는 동안 설안의 남편 이경준의 마음속에는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겁고도 불길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답니다. 경준은 아내 설안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등살에 눌려 그녀를 제대로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그는 아내의 고운 마음씨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총명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지요. 그는 아내가 밤늦도록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그저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소박한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의 유생의 두 번째 대자보 사건이 터진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내의 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서는 아직 가시지 않은 아주 진한 먹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지요. 또한 서한 옆 휴지통에는 그가 평소에는 본 적 없는 아주 질이 좋고 두꺼운 종이 조각 몇 개가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종이는 경주는 무심코 그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선비들이 쓰는 얇은 한지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는 빳빳하고 두꺼웠으며 그 표면은 비단처럼 매끄러웠지요. 이것은 오직 관아에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아주 부유한 대갓집에서나 사용하는 최고급 면지였습니다. 가난한 아내가 이런 귀한 종이를 가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작거리에서 본 밤의 유생의 대자보 역시 바로 이와 똑같은 재질의 종이에 쓰여 있었다는 사실을.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경주는 섬뜩한 생각에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 연약하고 과묵한 아내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그 대담한 필객일 리가 없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는 아내가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등잔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낮에 잠시 외출이라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밤의 유생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저작거리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내의 왼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왼손으로 찻잔을 들거나 물건을 짚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던 것입니다. 마치 서툰 왼손을 일부러 연습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밤의 유생의 필체가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서툰 것은 필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쓰지 않는 손을 사용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경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아내는 나라를 뒤흔든 대역죄인이었습니다. 발각되는 날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뿐더러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아내에 대한 경외감이 싹트고 있었지요. 만약 그녀가 정말 밤의 유생이라면 그녀는 그저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썩은 세상을 향해 홀로 칼을 빼어든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경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혼란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직접 진실을 물어볼 용기도, 그렇다고 이 의심을 외면할 용기도 없었지요. 밤의 유생 사건은 이제 한양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었답니다. 포도청의 종사관 조정학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워가며 이 신출귀몰한 필객의 뒤를 쫓고 있었지요. 조정학, 그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예리하고 집요한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대자보를 마치 달아 없어질 것처럼 뜯어보고 또 뜯어보았지요. 이것 보시오.
조정학은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모아 대자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평범한 종이가 아니요. 이것은 목화솜을 두드려 만든 최고급 면지인데 이 종이를 사용하는 곳은 이 한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요. 궁궐의 승정원 그리고 몇몇의 세도가들을 제외하고는 구하기조차 어려운 물건이지. 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즉시 해당 종이를 사용하는 모든 곳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인물들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먹을 보시오. 그는 대자보의 글씨에서 떨어진 작은 먹가루를 가리켰습니다. 이 먹은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에 사양과 용례를 섞어 만든 용향무기요. 이것 또한 일반 선비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아주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지. 범인은 필시 높은 신분의 양반이거나 혹은 그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자일 것이오. 조정학의 수사망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좁혀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범인의 그 기묘한 필체였습니다. 이 필체는 참으로 이상하단 말이야. 글자에 획은 힘이 있고 거침이 없는데 그 짜임새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서툴고 비뚤어져 있어. 이것은 필시, 자신의 본래 필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쓰지 않는 손, 즉 왼손으로 쓴 것이 틀림없다. 왼손잡이 혹은 양손을 모두 쓸 줄 아는 자, 그리고 최고급 종이와 먹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조정학은 이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수백 명에 달하는 용의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그들의 필체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의 핵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가 단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은 결코 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뿌리 깊은 편견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 대담하고 정치적인 사건의 범인이 사내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규방에 갇혀 지내는 한 연약한 아녀자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수사망이 좁혀져 들어갈수록 용의선상에 오른 세도가들의 집을 드나드는 모든 인물들이 그의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그 그물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작은 초가집의 며느리 설안의 이름 또한 희미하게 걸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온 한양이 밤의 유생의 이야기로 떠들썩한 동안에도 설안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관심사는 오직 단 하나, 바로 돈이었답니다. 남편인 이경주는 비록 양반이기는 했으나 벼슬길이 막혀 수입이 변변찮았고 집안 살림은 날이 갈수록 쪼들려가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자신의 이런 궁핍한 처지가 모두 다 복도 없이 시집온 며느리 설안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설안을 불러 세워 날카로운 잔소리를 퍼부었지요. 이 계집아, 너는 대체 이 집안에 시집와서 보탬이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밥만 축내는 식춘기와 다를 바가 무엇이냔 말이다. 설안은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길쌈을 해서 옷감을 팔아오고 바느질 품을 팔아서 쌀 한 톨이라도 보탠다는데 내년은 방구석에 처박혀 먹물 냄새나 풍기고 있으니 에이, 꼴도 보기 싫다. 박씨 부인은 급기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설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밖으로 내몰았지요. 듣거라, 내 너에게 오늘 하루 시간을 줄 터이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오늘 저녁까지 쌀 한 가마니 값을 벌어오너라. 만약 빈손으로 돌아올 시에는 이 집 대문을 넘을 생각도 말거라. 아이고, 저 모진 시어머니 좀 보소. 글만 하는 연약한 며느리에게 하루아침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니.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핑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편 경준이 이 광경을 보고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박씨 부인은 내 놈은 썩 비켜서 거라.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 쏙 타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개냐. 라며 아들의 뺨까지 후려쳤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시어머니의 앞에 고개를 조아렸지요. 어머님, 알겠습니다. 소녀, 어머님의 분부대로 나가서 일을 구해보겠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내년이 나가서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필시 해가 지면 울면서 돌아와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겠지. 하지만 주인님들, 설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횡포는
오히려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던 집을 벗어나 합법적으로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셈이었지요. 집을 나선 설아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의 다음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획이 모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녀가 밤의 유생이 되어 부패한 권력자들을 고발하기 시작한 데에는 아주 깊고도 아픈 개인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올곧았던 선비 아버지는 몇 해 전 당시 형조판서였던 한 권세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역모함에 빠져 억울한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현재 이조 판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대한 악의 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그녀만의 의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제보를 받아 호조 판서와 선해청 당상 같은 작은 가지들을 먼저 쳐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거대한 뿌리인 이조 판서를 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 판서는 뱀처럼 교활하고 여우처럼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은 철통 같은 경비로 둘러싸여 있어 그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글재주를 이용하여 이조 판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잠입할 아슬아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남루한 옷을 벗고 미리 준비해둔 가난하지만 단정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옅은 검댕을 묻히고 머리에는 낡은 갓을 써 영락없는 남자 행세를 했지요. 그녀는 이조 판서의 집 앞에서 며칠 동안이나 머물며 그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조 판서가 자신의 방대한 장서들을 정리하고 필사할 실력 있는 필경사를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설아는 즉시 이조 판서 댁의 집사를 찾아가 자신을 글로써 생계를 잇는 가난한 유생이라 소개하고 필경사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집사는 처음에는 그녀의 왜소한 체구와 어린 나이를 보고 미심쩍어 했지만 그녀가 즉석에서 써보이는 글씨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탄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힘차면서도 부드럽고 단정하면서도 기품이 넘쳐 당대의 그 어떤 명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지요. 허허, 이런 누추한 곳에 이리도 귀한 인재가 숨어 있었을 줄이야. 자네라면 우리 대감께서도 분명 만족하실 걸세. 그렇게 설아는 자신의 뛰어난 글솜씨 하나만으로 가장 위험한 적의 심장부, 바로 이조 판서의 사랑채에 그의 중요한 문서들을 필사하는 필경사로 위장 잠입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조 판서의 필경사로 잠입한 설안의 하루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녀는 낮 동안 이조 판서의 서재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책과 문서들을 묵묵히 베껴 쓰는 일에 몰두했지요. 그녀의 뛰어난 글솜씨와 성실한 태도는 의심 많던 이조 판서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허허, 과연 물건이로구나. 자네처럼 글씨가 훌륭하고 일처리가 빠른 자는 내 평생 처음 보았네. 이조 판서는 그녀의 정체는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총애하며 점점 더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문서들의 필사까지 맡기기 시작했지요. 설아는 겉으로는 그저 우직하고 성실한 필경사 행세를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하는 모든 문서의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이조 판서가 누구와 서신을 주고받는지, 그의 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씩 꿰어 맞추어 나갔지요. 밤이 되면 그녀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서재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조 판서가 숨겨두었을 비밀 장부나 반대팔을 모함하기 위해 주고받았을 밀서들을 찾아 서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순찰을 돌던 하인에게라도 발각되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도둑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늘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복수와 썩은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그녀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매일같이 외간 남자의 집에 드나 들며 밤늦게야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끔찍한 오해를 기정사실로 굳히고 있었습니다. 저 요망한 것, 필시 밖에서 논판기와 놀아나며 몸을 팔아 돈을 벌어오는 것이 틀림없다. 어쩐지 요즘 들어 나에게 꼬박꼬박 돈을 가져다 주더라니. 박씨 부인은 질투와 분노에 몸을 떨며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매일 밤 그녀에게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 내년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니 내 언젠가 내년에 그 부정한 다리를 분질러 버릴 것이다. 설아는 시어머니의 그 끔찍한 오해와 모욕을 그저 묵묵히 감내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힐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지요. 그녀는 낮에는 적의 의심을 피하고 밤에는 시어머니의 멸시를 견뎌내며 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안이 이조판서의 집에서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그녀의 주변으로는 두 개의 거대한 포위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좁혀져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 포위망은 바로 포도청 종사관 조정학의 수사망이었습니다. 조정학은 밤에 유생이 사용한 종이와 먹이, 이조판서를 포함한 몇몇의 최고위층 권력자들에게만 공급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이조판서 역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의 집 주변의 첩자들을 풀어 그를 드나드는 모든 인물들을 샅샅이 감시하기 시작했지요. 대감되게 최근 필체가 아주 뛰어난 젊은 필경사가 새로 들어왔다 하옵니다. 허나 그 출신이 불분명하고 행동이 어딘가 비밀스러워 보인다는 보고가 있사옵니다. 첩자의 보고에 조정학의 예리한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필경사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나에게 보고하도록. 조정학의 의심은 아직 설안에게 직접적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필경사가 밤의 유생 본인이라기보다는 그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빼내는 하수인일 것이라 추측했지요. 하지만 그의 그 날카로운 수사망은 분명 진실의 턱 밑까지 쫓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위망은 바로 그녀의 남편 이경준의 깊어지는 의심과 불안이었습니다. 경준은 아내가 매일 밤 피곤에 지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정말로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굳은 필사일을 하며 고생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어디서 누구의 글을 필사하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이라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쳤고 그녀의 몸에서는 늘 긴장과 비밀의 냄새가 났지요. 그는 아내가 자신이 모르는 어떤 위험하고도 거대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 아버님의 원수들과 관련된 일은 아닐까? 그래서 저리도 위태롭게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주는 아내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주지 않으니 그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애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지요. 그렇게 설아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두 개의 위험한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이조판서의 비밀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답니다. 설안이 이조판서의 집에서 필경사 노릇을 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문서들을 필사했지만 이조판서의 죄를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조정학의 감시망은 날이 갈수록 좁혀져 왔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에게 마침내 하늘이 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조판서는 자신의 사랑채에서 몇몇의 신복들과 함께 밤늦도록 비밀스러운 회합을 가졌지요. 설아는 평소와 다른 삼엄한 분위기를 느끼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뒤
평소보다 더욱더 조심스럽게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서재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조판서가 늘 서류를 보관하는 괴짝이 아닌 그의 서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서랍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것 이상의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비밀이 담긴 밀서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조판서가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반대파 신하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 그들에게 영모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씌우려는 거대한 음모가 담긴 계획서였습니다. 밀서에는 거짓 증좌를 만드는 방법, 매수할 관리들의 명단, 그리고 숙청할 대상들의 이름까지 아주 상세하고도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설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비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충신들의 목숨이 달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당했던 그 끔찍한 비극이 이제 곧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재현될 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등불도 켜지 않은 채 오직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떨리는 손으로 그 밀서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똑같이 베껴 쓰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이 세차게 뛰었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이닥칠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녀는 오직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굳은 사명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마침내 밀서의 마지막 글자까지 모두 베껴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원본 밀서는 다시 비밀 서랍에 넣어두고 자신이 베껴 쓴 필사본을 품속 깊숙이 숨겼지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거대한 악의 축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도 위험한 칼이 들려있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설아는 그날 밤 흥분과 긴장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숭고한 싸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녀의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추악하고도 어리석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요. 바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오해와 질투가 마침내 최악의 형태로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밤늦게 그것도 사내 행색을 하고 외간 남자의 집을 드나들며 돈까지 벌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끔찍한 상상이 사실이라고 완전히 굳혀버린 뒤였습니다. 저 부정한 것 필시 양반가의 남정네들과 놀아나며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내 아들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밤마다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이지. 그녀의 머릿속은 며느리에 대한 증오와 아들을 빼앗겼다는 질투,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저 더러운 며느리를 벌하고 집안에서 쫓아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이른 새벽부터 곱게 단장을 하고 어디론가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포도청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포도청의 문을 두드리고 종사관 조정학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웠지요. 마침 밤샘 수사로 지쳐있던 조정학은 웬 늙은 부인이 행패를 부리는가 싶어 귀찮아했지만 그녀가 밤의 유생과 관련된 중요한 제보를 하러 왔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조정학은 박씨 부인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인, 대체 무슨 일이시오? 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며느리에 대한 끔찍한 험담과 거짓 고발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 며느리가 바로 밤마다 부정한 짓을 일삼는 요물이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가며 설안을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제 며느리는 밤마다 산에 행색을 하고 집을 빠져나가 외간 사내들과 어울려 내통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무언가 비밀스러운 글을 쓰고 있는데 필시 그것이 바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 불온한 대자보일 것이옵니다. 나으리, 부디 제 며느리를 잡아들여
우리 집안의 수치를 씻고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조정학은 박씨 부인의 말을 들으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비밀스러운 글을 쓴다는 대목에서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지요. 그가 쫓던 필경사와 이 여인의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필경사가 여자였단 말인가? 아니, 그 배후가 바로 이 집안의 며느리였단 말인가? 조정학은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추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하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지요. 지금 당장 저 부인의 집을 샅샅이 포위하고 그 며느리라는 자를 잡아들여라. 집안에 있는 모든 종이와 붓은 한 점도 남김없이 증거물로 압수하도록. 그렇게 시어머니의 어리석은 고자질은 포도청의 수사망을 단숨에 설안의 턱 밑까지 끌고 오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가 포도청에서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그 시각, 설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간밤에 목숨을 걸고 벗겨낸 밀서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한시가 급했지요. 오늘 밤 이 밀서의 내용을 담은 마지막 대자보를 작성하여 내일 새벽에는 온 한양에 알려야만 이조판서의 끔찍한 영모 조작 음모를 막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막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집 주변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싸늘하고 삼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골목 구석구석에 낯선 사내들이 잠복하여 자신의 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청이다. 설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지금 자신이 가진 이 밀서가 발각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은 물론 남편과 집안 전체가 영모죄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짧은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꼼짝 마라 하는 외침과 함께 사방에 숨어있던 포졸들이 일제히 쳐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종사관 조정학이 서 있었지요. 네가 바로 이 집의 며느리 설안이냐? 그러하옵니다만 나으리. 이 무슨 변고이시옵니까? 설안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순진한 척 되물었습니다. 조정학은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국기를 문란케 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밤의 유생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숨겨둔 증거를 내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포졸들이 그녀의 몸을 수색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설안의 품속에는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인 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설안은 마지막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아이고 배야 하고 외치며 바닥에 주저앉는 척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넘어진 것처럼 부엌 앞 아궁이 쪽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그 찰나의 순간 품속에 있던 밀서를 아궁이 안에 남아있던 차가운 잿더미 속 깊숙한 곳으로 잽싸게 밀어 넣어버렸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끌어내라. 조정학이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나오는 것은 고작 몇 푼의 돈과 낡은 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조정학은 분했지만 일단 집안을 먼저 수색하기로 했지요. 집안 구석구석 쥐구멍 하나까지 모조리 뒤져라. 불온한 서찰이나 수상한 종이 조각 하나라도 찾아내도록 온 집안이 포졸들에 의해 쑥대밭이 되고 있는 동안 종사관 조정학은 마당 한가운데에 꾸려 앉혀진 설안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었답니다. 네가 정령 밤의 유생이 아니란 말이냐? 네 시어미가 네가 밤마다 비밀스러운 글을 쓴다고 고하지 않았느냐? 송구하오나 나으리. 저는 그저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리며 서툰시 몇 수를 끄적였을 뿐이옵니다. 어찌 그것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온한 글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설안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녀의 그 연약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에 조정학은 오히려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지요. 바로 그때 사랑채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남편 이경준이
마침내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괴로워하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아내가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죄인 취급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이 한순간에 분노와 용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나와 아내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종사관 조정학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멈추시오, 나으리. 아무런 증자도 없이 내 아내를 이리 모욕하지 마시오. 그의 그 예기치 못한 등장과 당당한 태도에 조정학과 포졸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 역시 늘 자신의 등살에 눌려 기 한 번 펴지 못하던 아들이 저렇게 나서는 것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지요. 조정학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나는 이 집의 주인이자 이 여인의 지압이 되는 사람이요. 경주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아녀자일 뿐이요. 밤에 유생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요. 아내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편찮으신 시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굳은 필사 일을 했기 때문이요. 그런 내 아내에게 어찌 영모의 혐의를 씌운단 말이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는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절박하고도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편이 아닌 아내의 편에 서서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박씨 부인을 돌아보며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리도 잔인한 짓을 하셨습니까? 며느리가 미우셨다 한들 어찌 제 손으로 며느리를, 아니 이 집안 전체를 영모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하셨단 말입니까? 아들의 그 서슬, 퍼런질책에 박씨 부인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준의 그 용기 있는 행동과 아내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설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자신의 곁에 든든한 동반자가 있음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남편 경준의 용기 있는 변호에도 불구하고 종사관 조정학의 날카로운 의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는 경준의 그 필사적인 모습에서 무언가 감추려는 자의 절박함을 읽어냈지요. 얼마 뒤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던 포졸들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집안에서는 그 어떤 불온한 서찰이나 수상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사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으니 조정학도 더 이상 설안을 잡아가둘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했지만 일단은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오늘은 일단 물러가겠다. 허나 명심하거라. 나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 부부의 주변을 나의 눈이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정학은 마지막으로 설안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고 포졸들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집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지요. 그날 밤 조정학은 자신의 방에 앉아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시어미의 고발은 비록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르나 그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다. 그리고 남편의 변호는 너무나도 필사적이고 감정적이었어. 마치 아내의 죄를 덮기 위해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의 머릿속을 가장 어지럽히는 것은 바로 설안이라는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 여인의 손을 보았는가, 밤낮으로 굳은 필사일을 했다는 사람의 손이 어찌 그리도 희고 고울 수 있단 말인가. 마치 평생 붓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는 또한 설안의 그 고요하고도 흔들림 없는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보통의 아녀자라면 포졸들이 들이닥친 그 상황에서 겁에 질려 울거나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허나 그 여인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한 차가운 이성이 담겨 있었지. 조정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안, 저 여인이 직접 글을 쓴 밤의 유생,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녀는 어쩌면 글씨를 쓸 줄 모르는 혹은 다른 이유로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진짜 밤의 유생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배후의 인물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 반대거나.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바로 저 설안이라는 여인이 쥐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기 전까지는 결코 이 수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다짐했지요. 그의 그 집요한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한 점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설안의 목을 더욱더 강하게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청 사람들이 돌아가고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그날 밤, 경준과 설안은 처음으로 서로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 앉았답니다. 경준은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굳게 결심한 뒤였지요.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시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나도 함께 나누어지고 싶소. 그의 그 따뜻하고 믿음직한 눈빛에 설아는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이조 판서가 모든 악의 뿌리라는 진실까지. 저는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아버님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하셨던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사옵니다. 허나 힘없는 아녀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래서 밤의 유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붓을 칼 삼아 싸우기로 결심했던 것이옵니다. 그녀는 그동안 밤의 유생으로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제보를 받고 부패한 관리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밤마다 대자보를 써붙였던 그 모든 외로운 싸움의 과정들을 말이지요. 경주는 아내의 그 충격적인 고백을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아내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저 순종적이고 연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썩어빠진 세상을 향해 홀로 칼을 빼어든 그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위대한 영웅이었다니. 그는 아내의 그 작은 어깨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이리도 어리석었소?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말하지 않고 그 험한 길을 홀로 걸어왔단 말이오. 서방님께 해가 될까 두려웠사옵니다. 바보 같은 소리, 경주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여, 부부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것이라 하였소. 이제부터 당신의 싸움은 곧 나의 싸움이고 당신의 짐은 곧 나의 짐이요. 더 이상 당신을 홀로 외롭게 싸우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경주는 아내의 위대한 뜻을 이해하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방패가 되어주기로 굳게 맹세했지요. 두 사람은 아궁이의 잿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이조 판서의 영모 조작 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만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가장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된 설아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그녀와 경주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조 판서의 거대한 악행을 만천해 폭로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밤을 새워 마지막 대자보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설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경준이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었지요. 경준은 먼저 조정학의 눈을 속이기 위한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인, 종사관은 아직도 밤에 유생이 사내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소. 우리는 그 편견을 역이용해야 하오. 그는 한양의 이름난 명필가들을 수소문하여 그들의 필체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가난한 대필가 한 사람을 몰래 섭외했습니다. 그리고는 설안이 작성한 대자보의 내용을 그 대필가를 통해 아주 힘차고 남성적인 필체로 수백 장을 베껴 쓰게 했지요. 대자보의 내용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조판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숙청하려는 천인공노할 영모 조작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반대파와 주고받은 비밀 서찰의 내용이다. 대자보에는 설한이 목숨을 걸고 베껴낸 밀서의 내용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설한과 경준, 그리고 그들의 뜻에 동참한 몇몇의 의로운 젊은이들은 밤을 새워 수백 장의 대자보를 필사하고 그것을 한양의 모든 길목에 붙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을 틈타 복면을 쓴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양의 모든 거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광화문 내거리는 물론 육조 관청의 담벼락, 성균관 유생들이 드나드는 길목, 심지어는 궁궐의 담벼락에까지 밤의 유생의 마지막 대자보를 순식간에 붙이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설한과 경주는 자신들의 방에서 초조하게 동이 터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패하여 역으로 역풍을 맞게 된다면 그들은 영원히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밤사이에 온 도성을 뒤덮어버린 수백 장의 대자보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들의 경악은 이내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의 한양은 그야말로 거대한 분노의 도가니였답니다. 밤사이에 온 도성을 하얗게 뒤덮은 밤의 유생의 마지막 대자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지요. 이조판서를 당장 파직하고 국문하라.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어찌 감히 영모를 조작하여 충신을 해하려 한단 말인가? 성균관의 유생들은 모두 붓을 꺾고 궁궐 앞으로 몰려가 연좌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의 상인들은 모두 철시를 하고 이조판서의 죄를 묻는 시위에 동참했지요. 억울하게 숙청될 뻔했던 신하들의 가문에서는 눈물로 임금에게 호소하며 이조판서의 엄벌을 청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임금님께서도 더 이상 이조판서를 감싸줄 수가 없었지요. 임금님께서는 진노하시어 당장 의금부에 명을 내려 이조판서를 잡아들이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압수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명했습니다. 의금부의 수사 결과 모든 것은 밤의 유생의 대자보 내용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조판서의 비밀 서랍에서는 설한이 보았던 그 영모 조작, 밀서의 원본이 발견되었고 그의 죄에 가담했던 수많은 부패한 관리들의 명단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악의 축이 이름 없는 필객밤에 유생의 그 날카로운 붓끝 하나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사관 조정학은 이 모든 결과를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밤의 유생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밤의 유생은 그가 하지 못한, 아니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정의를 실현해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쫓던 것이 범죄자가 아니라 시대의 숨은 영웅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한편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에서 설한과 경주는 자신들의 작은 초가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평화와 세상을 바로잡았다는 깊은 희열이 가득했지요. 며칠 뒤 아주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지요. 며느리를 찾아온 박씨 부인의 모습은 예전에 그 위세등등하고 꼿꼿하던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어깨는 축 처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그녀는 며느리 설한의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부정한 년이라 손가락질하며 포도청에 고발까지 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의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리석은 질투와 오해가
하마터면 그 모든 의로운 거사를 망치고 집안 전체를 멸문지화의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다는 끔찍한 진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그녀는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죄책감에 몸을 떨며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지탱해왔던 자신의 자존심과 아집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은 며느리 설아내 앞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새아가,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오만한 늙은이의 첫 번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설아는 놀라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의 그 외로운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이러지 마셔요. 어서 일어나셔요. 설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니다, 아가. 나는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나는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 부디 나를 벌해다오. 나를 내치고 이 집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이 어미의 죄를 꾸짖어다오. 박씨 부인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벌할 생각도 내칠 생각도 없사옵니다. 어머님은 제게 벌을 주셔야 할 시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모셔야 할 제 지아비의 소중한 어머니이시옵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잊으셔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옵니다. 며느리의 그 바다처럼 넓고 따뜻한 용서 앞에서 박씨 부인은 더욱더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한 늙은이의 뜨거운 갱생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의 유생이 촉발한 거대한 폭풍은 마침내 정의의 심판으로 그 끝을 맺게 되었답니다. 이조판서를 비롯하여 그의 영모 조작, 음모에 가담했던 수많은 부패한 관리들은 모두 의금부의 엄중한 국문을 받고 그 죄과에 따라 파직을 당하거나 먼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썩어 문드러졌던 조정의 한 부분이 마침내 도려내어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나라를 구한 밤의 유생의 공을 높이사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조정의 중책을 맡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포도청에 어떻게 해서든 밤의 유생의 정체를 밝혀내어 내 앞에 데려오너라는 어명을 내렸지요. 종사관 조정학은 그 명을 받들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밤의 유생의 진짜 정체가 바로 설안과 그녀의 남편 경준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이라도 그들을 잡아들여 임금의 앞에 데려갈 수 있었지요. 그리하면 그는 이 큰 사건을 해결한 공을 인정받아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의 유생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귀영화를 위해 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정의감만으로 이름 없이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진정한 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조정학은 마침내 임금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밤의 유생을 잡는 데 실패하였사옵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나타나 세상을 바로잡고 또다시 바람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사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진정한 은자인 듯하옵니다. 그것은 거짓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는 밤의 유생의 위대한 뜻을 지켜주고자 하는 조정학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출세보다 이름 없는 영웅의 신념을 지켜주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의 보고를 듣고 아쉬워하시면서도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연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로구나? 좋다. 비록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으나 그의 그 의로운 정신만큼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조정학의 현명한 묵인 덕분에 설안과 경주는 자신들의 정체를 끝까지 숨긴 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설안의 삶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이제 그 무엇도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쓸모없다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며느리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글을 쓸 때면 행여 방해가 될까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밤늦도록 붓을 잡는 며느리의 건강이 상할까 따뜻한 차를 손수 달여다 주기도 했지요. 두 사람의 고부 관계는 온 한양에서 가장 돈독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하더이다. 남편 경준 역시 아내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훗날 작은 벼슬에 나아가 아내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을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청렴한 관리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설아는 그 모든 사랑과 존경 속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의 유생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붓은 결코 멈추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한 따뜻하고 지혜로운 글들을 써내려갔고 그녀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편 밤의 유생은 한 시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정체가 과연 누구였을까 평생을 궁금해했지만 그 진실은 설안과 그녀의 가족들만이 아는 아름다운 비밀로 남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붓과 먹이, 서슬퍼런 칼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정의를 위해 자신을 던졌던 한 의로운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한때 쓸모없다 여겨졌던 며느리의 그윽한 묵향은 한 시대를 바로잡고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향기롭게 피어났다고 하더이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묵향 며느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연약해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평범함 속에 깃든 위대함을 꿰뚫어 보실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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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